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의 센토크 진행을 맡은 기자 김혜영입니다. 2007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은 지금 GDP 기준 세계 11위에서 2025년 9위에 올라서고 205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8만 1,000달러로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미래는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라고 본 건데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이 예측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12위인 한국 경제가 2075년 말레이시아와 나이지리아에 뒤처지며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고 예측했죠. 2040년이 넘어가면 실질 GDP 성장률이 0.8%에 그쳐 주요국 중 일본과 나란히 최하위권으로 뒤처질 것이다. 그리고 2060년대 들어서면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죠. 한국의 현 주소는 어디쯤일지,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애정어린 하지만 냉정한 시각으로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죠. 푸른 눈에 한국인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 제프리 존슨. 유창한 한국어 실력에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나타내는 그의 행적 때문에 얻게 된 별명이다. 그는 브리거명 대학교 법대를 다니던 1971년도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2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제프리 존슨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마친 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80년 한국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그는 50년이 넘는 세월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다. 한국인의 심성까지 구석구석 짚어내는 그가 2023년 지금의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애정어린 시선으로 한국의 장단점과 현주소를 짚어줄 제프리 존슨 회장을 만나본다. 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제가 설을 맞아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할 분은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유명한 분이죠. 제프리 존슨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자, 저희가요, 이 한국의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아마 많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설날에는 좀 어떻게 지내세요? 뭐 보통처럼 지내고 떡국도 드세요? 장인 그럼 떡국 반드시 먹어야 되고 네. 장모님도 방문해야 되고 그렇게 조용하게 가족과 함께 보내요. 네, 좋습니다. 네, 또 회장님은 한국 이름도 갖고 계십니다. 조제필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데요. 자,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미 한국에 정착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그죠? 오래되는데 옛날에 김대중 시절에 기재부 장관 선우 장관님 하셨어요. 아, 그분이 경제 장관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이 만나고 그래서 만찬 저녁 하면서 당신 한국 이름 필요하다. 그래요. 그럼 하나 지으십시오. 부탁했고 조제필이 만들었어요. 이름은 마음에 드세요? 좋아요. 장관님이 설명하게 일단 제 이름이 소리 비슷하고 그다음에 조는 나라조예요. 아, 조시에.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필은 반드시 필 그리고 있어야 되는 이고 그래서 나라 반드시 필요한 사람. 맞습니다. 저희 한국에 꼭 필요한 존재로 이미 자리를 하셨는데 자, 우리나라 이 한국에 정착하신 지 벌써 52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는 오히려 미국에 가면 좀 어색하거나 이런 문화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아직 50년 넘게 한국에 계셨지만 한국의 이 문화는 아직도 잘 적응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직도 어려운 점 몇 개 있어요. 어떤 게 좀 어려우세요?
그 한국에 대한 애정도 많고 사랑하고 하지만 항상 눈치 봐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해요. 뭐 어른들 눈치나 윗사람 눈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주변에 인사도 자주 해야 되고 아, 특히 제 얼굴 많이 알게 되니까 어디 가도 뭐 인사하고 조심해야 되고 네.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 눈치 미국 가면은 아무나 몰라요. 그래서 좀 편하긴 한데 네. 한국에서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그 눈치 좀 조금 불편해요. 아마 애정인 것 같아요. 애정 어린 시선인 것 같은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외에 또 그 한국 문화 중에서 이런 문화는 조금 아쉽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 진짜 바꾸고 싶은 거 딱 하나인데 어떤 걸까요? 그 배 아픈 거. 배 아픈 거요? 어떤 배가 아픈 거요? 우리가 누구 성공한 게 보면 사촌이 집 사면 배 아프다 바로 그거요? 그거예요. 그게 그 옛날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고픈 거 잘 참아요. 근데 배 아픈 거 못 참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공감이 좀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 아픈 거 사실이 우리 경제도 도움이 안 되고 맞습니다. 사회도 도움이 안 되고 물론 한편에 경쟁력 심하니까 그게 도움이 되긴 되는데 근데 누군가 이렇게 성공하면 우리 박수 치고 네. 저도 뭐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동기 받고 했으면 하는데 상대방이 성공하면 막 죽이려고도 하고 뭐 그 박수도 안 치고 그게 조금 바꿨으면 해요. 아쉬운 부분이시군요.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좀 남의 이런 성공에 좀 동반하면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지금 한국에서 지내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면면을 좀 살펴보면 그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신데요. 자, 일단은 유명한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비영리 복지단체의 재단법인 회장, 그리고 주한미군 상공회의소 회장을 2번이나 역임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활동 범위를 굉장히 넓히시면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와 관련된 부분들 하나하나 지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 중에서도 가장 힘을 쏟고 계신 부분이 이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일을 좀 하고 계신다고 해요. 한국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 회장직을 맡고 계신다고 하는데 좀 어떤 단체인지 기관인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RMH라는 것이 뭐냐면 엄청 아픈 아이들 거의 그 죽고 가는 병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중증 아이들이 병원 치료 많이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병원 치료 받을 때 보통 며칠이나 아니면 계속 매일 맞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구나 그런 상황인데 그 병원 바로 옆에 살지 않으면은 그 가족이 엄청 힘들고 어렵고 애들 부모로서 그 아이 죽고 가는 병이 있으면은 그것보다 비극적인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모들 거의 다 패닉 빠지고 제대로 먹기도 못하고 뭐 줌을도 못 주무시고 그래서 이 RMHC 그 활동이 우리가 병원 옆에 하우스 지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거기서 같이 머물 수 있게 그러면 그 편안하게 잠자고 편안하게 식사도 하고 병원 가까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함으로써 이 부모도 스트레스 많이 해소해요. 그런 부모 스트레스 많이 풀리면 특히 엄마들이 그 스트레스 풀리면은 그 아이 치료 훨씬 더 잘 돼요. 집중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너무나 이 아픈 사실이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애들이 알아요. 그럼 애가 그 엄마 이렇게 힘든 모습 보면은 이 애들이 양심 가책 느껴요. 치료가 미안하다고. 더 더뎌질 수도 있고 호전되지 맞아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 힘든다. 그 자꾸 그런 생각하니까 애들이 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치료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활동함으로써 엄마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고 다른 엄마들하고 어울리고 대화도 하고 그런 활동입니다. 네,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제2의 집이자 안식처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병원 인프라가 좀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에 이 맥도날드 하우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몇 개 정도가 개소가 돼 있는 건가요? 진짜 지금 현재 우리 하우스 하나밖에 없고요. 아, 그래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서울이에요. 지금 하나는 어디에 있나요? 그 부산이 있습니다. 부산에. 네. 거기 양산 부산대학병원 바로 옆에 있고 그 굉장히 바쁘긴 바쁜데 근데 서울은 진짜 한 2개 필요해요. 네, 서울에 워낙 병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어린이 병원 중에 서울대 어린이 병원 제일 큽니다. 네. 환자들 제일 많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서울대 그 병원하고 서울대학 그 서울대 병원 바로 옆에 빈 땅이 있어요. 아, 근데 이 두 단체 서울대 병원하고 서울대학 서로 협조는 조금 더딘가요? 미미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함으로써 그 빈 땅 쓸 수 있으면은 그 서울대 병원 바로 옆에 하우스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가 좀 진척이 돼가는 단계신 거예요? 아니 지금 그래서 구상 중이세요? 그래서 서울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니면은 서울대 분들이 좀 이 방송을 보시고 이런 중증 환자들, 이 가족들이 좀 쉴 수 있는 이 하우스가 지어지는데 일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장님께서는요,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미래의 동반자 재단 회장직도 맡고 계십니다. 미래의 동반자 재단은 미국 기업들에게서 자금을 좀 걷어서 한국에 있는 실업자와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들, 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봤던 그 하우스처럼 이것도 어려운 친구들 또 어려운 근로자를 좀 도와주는 일환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어떤 단체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재단 그 IMF 때 설립했습니다. 그때 제가 암챔 회장 역할 맡고 있었고 당시에 많은 그 기업들이 M&A도 하고 막 노동자들도 많이 잘리고 실직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때 사업자들이 엄청 많이 실패했고 네, 부도난 경우가 부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단 설립하는 동기 어느 날에 제가 신문 보고 있었는데 어떤 대학생 길에서 앉아놓고 머리 이렇게 잡고 있고 너무 슬픈 모습 봤어요. 근데 기사 내용 보니까 등록금 없어요. 아버님 사업에 실패해갖고 당시에 너무 많았어요. 등록금 안 되니까 그럼 그거 보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 동반자 재단 설립하고 처음에 설립했을 때 우리가 10억 모였어요. 외국 기업들이 처음에 너무 미쳤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왜 당신한테 돈 줘야 되냐. 아유 뭐 당신 여기서 뭐 사업도 하고 돈 벌고 그럼 사회적인 일을 좀 하라. 맞는 말씀이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협박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여서 그 다음에 20 몇 년 동안 우리가 장학금 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줘요. 전액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지원하고 특히 실직자들 자녀분들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가끔 자기네들이 이 등록금 우리한테 다시 갚으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거절해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있어요. 이 돈 가지고 당신 다른 좋은 일을 하라고. 그리고 한 예를 들면 네. 어떤 치과 학생이었는데 네. 우리가 등록금 내고 근데 이 학생이 그 남자였는데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치과되고 나서 4일 동안 자기 치과 개인 치과 병원 운영하고 일주일에 한 번 어디 가서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그 치료해줘요. 의료 봉사에 또 가서 되고 선한 영향력 아닐까 싶어요. 받았던 그 감사한 마음을 또 다른 분한테 나누고 베푸는 거죠. 그 얼마 전에 편지 받았는데 그 치과 선생님한테 눈물 나더라고.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 업무 하니까 지금 우리 미래 동반자 재단 그 동안 한 5천 명 그 대학 보냈고 와, 그 경제 효과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입니다. 맞습니다. 가장의 일자리를 잃게 되면요, 가족의 기반이 흔들리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이게 바로 진정한 정말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회장님 미래 동반자 재단 일뿐만 아니라요, 정말 한국 경제를 살리는데도 굉장히 크게 이바지하셨다고 합니다. 1980년부터 이제 국내 대형 로펌에서 M&A 전문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이 기업 합병 전문 변호사로 또 한국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일들 좀 하고 계세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 처음 71년도 왔었어요. 와, 저 태어나기 전이에요. 태어나기 전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 그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라우마 아직 많았어요. 그 전쟁 때, 6.25 때 네. 트라우마 때 뭐 이산 가족 그 문제도 심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거 보니까 제가 정신과 의사 되고 싶었어요. 아, 그런 트라우마를 좀 치료하고 생각하신 싶었어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 그 제가 이 오랜 시절에 와서 봉사하면서 엄청 많이 배우고 뭐 정, 의리 그런 개념 배우고 그래서 다시 와서 봉사해야 되겠다. 근데 막상 공부하다 보니까 의사 너무 싫더라고. 의대를 가시긴 하셨었어요? 했어요. 아,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 병원 행정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 의사들하고 자주 만나고 네. 병원 가보니까 뭐 아픈 사람 계속 만지고 뭐 응급실에 피 흘린 사람들 나는 못하겠다. 아, 그래서 성향이 안 맞으셨군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대학 그 전공 바꿔가지고 변호사 됐어요. 변호사는 왜 되고 싶으셨어요? 바꿔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우리가 굉장히 가난했거든. 네. 한국이. 그러면 경제적으로 제가 와서 이 경제 발전시키는 활동하면 그게 스트레스 해소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경제 치료, 뭐 금융 치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효과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목표로 한국에 변호사로서 왔어요. 그럼 71년도에 봉사활동을 오셨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신 건 몇 년도에 돌아오신 거예요? 80년도. 80년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 계속, 거죠. 네. 와, 정말 긴 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스포츠 선수들을 위해서 무료로 변호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뭐 리우 올림픽이었나요? 좀 옛날이기는 한데 당시에 그게 뭐 처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 변호사분이 같이 가서 네, 이렇게 처음이었어요. 대변을 해줬던 게 처음이다라고. 처음이었어요. 그때 일화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리오 가게 된 계기는 그 런던 올림픽. 네. 우리가 아마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그 한국하고 일본의 그 4강에 올라갔어요. 올림픽.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 메달 받았죠. 동메달. 네. 근데 우리 선수 중에 그 이 게임 끝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즐겁게 보내면서 독도 우리 땅에 그 이 사인 받아가지고 이게 들고 다녔었어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방송에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독도 우리 땅에 일본하고 약한 문제이잖아요. 네. 그래서 IOC에서 이게 정치 활동이다. 그래서 그 박 선수한테 그 메달을 안 줬어요.
그래서 그거에 네. 우리가 항의해 갖고 그 스위스 가가지고 그때 이 징계위원회 그 박 원장가 하고 있었어요. 토마스 박. 네. 지금 IOC 위원장이에요. 아, 그래서 그분하고 다른 네 분 이렇게 판사들처럼 있는데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그 논의하면서 일단 그 선수가 메달 받았어요. 근데 그럼 정치적 활동이 아니다라는 걸 적극 변호하신 거죠? 예, 그 재밌는 게 네. 그게 이 변호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네. 독도 우리 당이라는 노래 배워요. 맞아요. 모르는 친구들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거는 세대를 불문하고. 다 알아요. 네. 그리고 그 노래 하면서 사실이 일본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냥 애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애국가처럼. 애국심, 맞아요. 애국심 기우는 그런 노래인데 이게 정치 활동 아니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고의적인 행동 아니었고 그냥 용서해라. 그래서 용서해줬어. 그래서 메달을 다시 갖고 오게 된 받았어요. 거죠. 그다음에 탁구 선수 한번 우리가 살려줬고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 도핑 테스팅 세 번 빠졌어요. 그럼 그거 빠지면은 이 경기 못 해요. 도핑 테스트를 안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받았다고 했지만은 그거 상관없고 그 도핑 테스트 안 하면은 경기 못 하는데 네. 하여튼 우리가 논리 잘 세워가지고 풀렀고 출전을 도와주신 거예요? 네. 와. 그 두 사건 때문에 그 올림픽 할 때 변호사 꼭 필요하다. 그래서 리오 갔었어요. 그렇게 가시게 된 거군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원래 대동하잖아요. 항상.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변호사 꼭 들고 다녀야 돼요. 함께. 네, 회장님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모두 한국의 미래의 희망에 선사하는 어떤 활동들이다라는 생각과 함께요. 회장님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에 대한 애정이 좀 느껴지는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네, 50년 시간 동안 급변한 한국의 변화를 모두 곁에서 지켜보셨는데요. 1971년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그때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자, 회장님께서는 어떤 시선으로 지금의 사회를 좀 평가하고 계실까요? 진짜 달라졌죠. 네.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부자 나라 됐어요. 편안하게 살고 제가 지금도 아침마다 그 화장실 들어가면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왜요? 옛날에 71년도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네. 한옥에서 살았거든요. 디귿자 쉐입인데 수세식 화장실이었나요? 그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구멍 하나 있고 다 보이고 뭐 샤워도 없고 네. 그 목욕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시설 다 있으니 얼마나 지금은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화장실에서 자도 될 것 같다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너무 좋아요. 옛날에 우리 화장실도 별로 깨끗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수원 시장에 계신 분이 화장실 협회 만드셨어요. 정말요?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같이 작업을 많이 하고 근데 우리 시작 어디서 했냐면은 고속도로 휴게소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거기서 화장실 깨끗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법 만들어서 어떤 건물이든 공용 화장실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양반이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자기 집이 변기처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정말요? 옛날에 수원 시장 하신 분인데 그 화장실 협회 고문해서
했던 게 좋은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걱정이 특히 경제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면은 이 열심히 일하는 동기 없앨 수도 있어요. 동기부여가 좀 없어졌다라고 없어질 생각하시는 수도 거예요?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 코로나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 많이 변했고 뭐 너무 많이 변했죠. 사업이나 뭐 문화나 여러 가지. 특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지원금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일할 동기 없어져요. 지원금을 너무 많이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너무 거예요? 많이 풀었어요. 우리 뭐 미국 문화이든 한국 문화, 뭐 유럽 쪽에 다 문화 조금씩 틀린데,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똑같아요. 이 인간의 성격이나 그 필요한 그 기본 그 뭔가라도 우리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려면은 인센티브 필요해요. 지원받는 것보다는 인센티브 있으면은 우리가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이게 제가 달성할 수 있으면은 그거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뛴다고. 근데 이 나라가 지원금 너무 많이 주면은 이 인센티브 없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시대 이 청년들이 저를 욕하겠지만은 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달 일하다가 나를 좀 해고시키라. 해고시키면은 6개월 동안 그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 뭐 알바 안 하고 알바 한두 달만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되고 언제나 그 동기 받을 수 있는 환경, 그 인센티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의 한국 사회의 문제로 사실 뭐 지원금이란 제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금에 이제 좀 국한되지 않고 뭔가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한국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서 좀 낮게 형성된다라는 부분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 주 원인이 남북 분단의 문제에 있다.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북한 때문에 그런 영향 있긴 있죠. 근데 그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규정상도 문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불투명하고 네. 한국이 한편에 우리나라 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익숙해요. 옛날에 그 한국이 다이내믹 코리아 슬로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변동에 대해서 거부감 없고 그래서 규정도 자꾸 바꿔요. 근데 문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이 예측성 떨어지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생긴 원인 중에 바로 그거예요. 예측하기 어렵다. 너무 자꾸 바꾼다.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이것들이 좀 바뀐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그래서 그거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예측하기 좋은 나라 만들었으면 이 디스카운트 없어져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한국 시장으로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꼭 해결이 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요.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경협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사실 좀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사실이 그 20년 전에 우리 미국 기업들도 투자단 만들어 갖고
북한에서 투자하겠다고 우리가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외국 투자 받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미국 기업이 10개 모여가지고 투자단 마련했어요. 예를 들면 뭐 P&G 그 치약 공장 만들겠다고 칼길 같은 회사가 그 닭 키우는 공장 만들겠다고 크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좋아 들어와 했는데 비자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비자 받기 일주일 전에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는 게 우리가 미국 정부 허가 받아야 되고 네. 한국 정부 허가 받아야 되고 이 기업들이 본사에 허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허가 받는데 엄청 큰 작업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 바쁜 사람들 일정 마련해서 북한 갈 수 있게끔 만드는데 일주 전에 스톱 시켰어요. 굉장히 곤란하죠, 사실. 아 곤란하죠. 제 입장도 제가 담당했고 네. 이 기업도 다 설득하고 네. 미국 정부도 설득하고 다 만드는데 북한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와라 또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준비해갖고 일주일 전에 스톱. 또 스탑됐어요. 아유 너무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아, 와라. 진짜요? 정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진짜 해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 베이징까지 갔어요. 이 10개 기업하고 베이징 가가지고 그 다음 날 제가 북한 대사관 가서 비자 받으려고 가는데 일주일 기다리라. 또 잘 안 됐군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우리가 사실이 북한 협조하는 거에 아주 상징적인 의미예요. 네. 우리도 우리 한국 기업들도 많이 해봤고 그 지역도 마련해 공장 많이 넣고 북한에서 그 문 닫고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 믿음이 안 생겨요. 신뢰가 좀 신뢰-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신뢰 거죠.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어려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하고 싶지도 않아요. 또 너무 힘드셨군요. 네, 그냥 곤란한 상황들을 막 완전히 겪으시면서. 거짓말쟁이 돼버려요. 어, 그리고 그 많은 기업들 그렇게 기대감 주고 그 결론적으로 못 하니까 너 뭐 제대로 준비 안 했네. 뭐 그런 결론 나오죠. 좀 책임자셨으니까 또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참 다시 하지 말자. 근데 항상 그 모래 뒤에 다시 해야지. 그죠. 다시 해야지. 네, 남북 경협 그래서- 저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참 이게 그래서 할 거예요. 어, 할 거예요. 근데 북한이 진짜 이번에 좀 약속 지켜. 아니 당시 그때 그 남북 경협 관련해서 막 우리 기업들이 짐도 다 못 챙겨서 막 내려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 취재 현장에 갔었는데 정말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같은 민족인데 안타깝더라고요. 맞아. 아마 일선에 계셔서 더 체감을 하실 텐데 남북 경협 문제가 좀 말씀해 주신 대로 해결이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이 좀 신뢰를 가지고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간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회장님께서 보셨을 때 한국인이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약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리 강점, 약점 거의 둘 다 속해 있는데 하나는 우리 경쟁 그 심리예요. 네. 무서워요. 예, 보통 아니에요. 근데 그 경쟁 심리도 아까 우리 그 이야기 나눴던 배 아픈 것도 생겨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그
종합적으로 그 조화시켜야 되는데 이 경쟁 심리하고 그 배 아픈 거. 근데 한국에서 살기 편한 게 뭐냐면 우리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 가도 대화 너무 쉽게 이 교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은 한국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예요. 안전해요. 뭐 어디 가도 뭐 걱정 안 하고, 네. 뭐 미국도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제 고향이 LA인데 LA에 못 간 지역이 많아요. 무서워서. 우범 지역들이 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안전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우리나라라는 참 단어가 참 많이 들려요. 회장님께서 계속 우리나라 하시는데 한국에 대한 애정이 정말 서려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강점과 약점이 경쟁심을 얘기를 좀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남의 그 승리에는 좀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는요, 경제 관련 이야기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12월 50년 뒤 세계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요, 골드만삭스에서는 한국이 2050년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2위의 부국에 올라설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정말 이 예측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국 경제가 2075년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혹시 이 보고서 보셨나요? 네. 어떤 생각을 좀 하셨나요? 저는 별로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2007년도 그 보고서 처음 나왔을 때 뭐 네. 우리 박수 치고 와 좋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번 보고서 따져 보면은 두 가지 큰 이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2007년보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들어왔잖아요. 네.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세계 경제가 또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네. 특히 가난한 나라들이 기회됩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통해서. 그래서 아프리카 뭐 그런 나라들이 빨리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한국이 떨어지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인디아, 뭐 브라질 그런 나라들이 빨리 선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동 선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사실이. 뭐 함께 잘 살 수 있는 국가가 되고 뭐 나라 도시로 그렇게 발전하는 되죠. 건 좋죠. 물론 우리가 뭐 이 경제 규모나 이 여러 가지로 따지면은 우리 GDP 1인당 GDP 안 떨어져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몇 위인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순위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걱정 된다라고 안 해도 보시는 돼요. 거예요? 다만 네. 확실히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네. 있습니다. 우리 출산율이 출산율이 너무 저조하죠. 네. 비극이에요. 이러다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없어져요. 얘기도 나와요. 200년 후에 없어진다고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기 안 낳는 이유는 네. 교육 문제예요. 이 애 교육시키는 게 너무 비싸고, 네. 그럼 200만 원 받고 평생 동안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고, 그럼 교육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첫 번째, 이게 진짜 혁명인데 수능 시험 없어야 돼요. 수능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 때문에 전부 서울대, 이대, 뭐 영대, 고대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아니거든.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그죠. 그 진짜 아니에요. 그 여러 그 물론 따져 보면은 똑똑한 학생들 서울대 가요. 그 틀림없어. 미국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애들이 하버드 가요. 네. 근데 하버드 안 가도 좋은 교육 받을 수 있어요. 저도 하버드 안 나왔어요. 그 서울대 안 나온 애들이 또 다른 대학 가서 좋은 그 교육 받고 좋은 직장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꼭 서울대 가야 된다는 문화 우리가 바꿔야 돼요. 다 서울대 안 가도 돼요. 그리고 근데 그게 참 바뀌기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할 수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이 사회적인 혁명 필요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 혁명 우리가 만들 수 있다. 2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약간 어려운 게 그 우리 학생들 중에 99% 고등학교에서 졸업해요. 아, 네. 전 세계적으로 1위예요. 제 고향에 50%밖에 안 돼요. 그 LA. 근데 우리나라 99%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70% 대학 가요. 그럼 대학 끝나고 할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꼭 대학 가야 된다는 사고 방식이 조금 그 새로운 문화 마련해야 돼요. 네. 뭐 기술도 배우고 네. 뭐 그 좋은 직장 가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 마련하고 그래서 그거 바꿔야 되고 그렇게 바꾸면은 애 낳기도 쉽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네. 교육 문제는 집중으로 우리가 그 마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집 문제. 네. 맞아요. 너무 와닿는 얘기를 해주시네요. 집 문제. 네. 예,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요. 그 시장 원리 따라가면 돼요. 너무 오히려 규제하는 정책하지 말고 좀 시장에 그 논리에 규제하지 돌아. 마요.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미움을 엄청 받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잘해요. 네. 엄청 잘해요. 기업들도 잘해요. 그래서 납둬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손 떼야 돼. 너무 규제하려고, 너무 해결하려고. 물론 이해해요. 왜 그런 문화 생기는지. 어떤 사건 생기면은 첫 번째 국민들이 정부에 손가락 쳐요. 네. 책임지라고. 네. 그래서 그런 사건 생기지 않게 규제 뭐 이거 저거 만들고 하는데 근데 진짜 손 떼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잘할 수 있어요. 미국은 어때요?根本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조금 반대하는 게 뭐냐면 미국 제도가 이거 하지 마. 그것만 해요. 근데 한국의 반대로 이거 하라.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거티브 규제 많이 하잖아요. 그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숙했고 교육 잘 받았고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거 하지 마라. 만 하면 돼요. 이거 하라 하지 말라고. 알아서 하면 우리 경제 훨씬 더 잘 되고 그 샌드박스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요새 샌드박스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거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교육 받아가지고 손 떼는 방법, 규제 새롭게 만드는 방법 그런 교육 필요합니다. 규제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에 대한 얘기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얘기 하나 해주셨고 혹시 또 다른 게 있으실까요? 그 두 개만 하면 네. 엄청 선전할 수도 있어요. 달라진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달라져요. 마주할 수 있을까요? 달라져요. 사실. 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이게 복잡 다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반과 여러 가지 여건, 그다음에 사회 인식, 그다음에 시민 의식 여러 가지들이 좀 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지금 한국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근데 이 시기를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인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설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희망 가지세요. 우리 미래가 굉장히 밝고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위기 있고. 근데 뭐 우리나라 한두 번 위기 당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한국 힘이 우리가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확실히 우리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희망 가지시고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함으로써 정말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요, 아무래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걸 극복하는 DNA를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 다양하고 폭넓은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계신 회장님이신데 앞으로의 삶의 목적 그리고 목표가 좀 궁금해요. 뭐 단기적으로도 좋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좋고요. 첫 번째 그 하우스 5개 네. 만들고, 네, 두 번째 뱃살 좀 빼고, 건강을 위해서 또 올 한해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세 번째 저도 계속 열심히 일함으로써 우리나라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담긴 이야기 하나하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제프리 존슨 회장님, 파란 눈의 한국인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할지, 어떤 과제를 마주해야 할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개묘년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세우신 목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이루시길 저희 센토크도 함께 응원하고 희망하겠습니다. 저희 센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